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요.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이 탄 공군 1호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첫 방문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방 2일차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면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2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등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신이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고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당론으로 확정하자 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8.17 전당대회 민주당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본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개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함께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강릉부터 이쪽 지나서 목포까지.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신항만 2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도중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선 의총 소집에 징계론까지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 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발효 첫날 유럽연합을 상대로 또다시 관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EU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 관세까지 예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거론했다고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부터 발효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기업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구글이 아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라며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EU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상당한 관세가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유치한 거라며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But no, we put the tariffs on, the very standard tariffs. The other way was easier. I thought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was not a good one. But we have many forms of tariffs, and all we did is go to B. EU는 전날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EU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새 강제노동 관세가 기존 무역합의 범위 안에 있다며 한숨을 돌렸는데요. 구글 과징금을 둘러싼 보복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 EU 무역 갈등은 다시 격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관세 부과 지침을 내린 만큼 관세 부과액 역시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맞먹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소송도 단 몇 시간 만에 제기됐다고요? 네,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 향신료 수입업체와 시계 판매업체가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다는 건데요.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호 관세를 사실상 되살리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301조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정 공방이 시작된 셈입니다. 다만 301조는 과거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서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관세 부과가 이란과의 전쟁 재개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값이 다시 급등하는 가운데 나와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추가 관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물가와 민생을 고려해 지난달 내렸던 가격을 앞으로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 인하 폭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27일 리터당 150원 내린 석유 최고 가격은 동결됩니다. 앞으로 4주간 휘발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됩니다. 국제 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달걀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주당 약 2천만 개 수준의 수입 신선란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고등어 물가 안정을 위해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다음 달까지 고등어 1,200톤이 추가로 직수입됩니다.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가 다음 달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주사기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이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과 성범죄 혐의를 병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은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박 전 본부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귀가합니다. 최근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연이틀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 경정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침을 하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최 경정은 당시 공석인 강력과장 직무대리로 박 본부장에게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의 판단은 본부장님 지시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거쳐 광산경찰서 형사과로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송치 기한이 임박한 장윤기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고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토킹 사건은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전반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박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이틀째 강제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경 합수본은 지난달 첫 압수수색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는 말에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통해 임의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정황이 처음 포착됐고 합수본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압수물 대상 가운데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합수본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충청도 선관위 등 다른 두 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메신저 기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실무자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들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은 지난 5월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이 대학 강의에서 모자이크 없이 무단으로 활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익 목적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 감찰 결과 강의를 진행한 검시 조사관을 대기 발령하고 또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수사 의뢰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한 사립대학 대학원 강의에서는 경기 양주에서 태권도장 관장 학대로 숨진 4살 아동의 검시 사진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강생은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수업 과정에서 실명증, 개인정보까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건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기 북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검시조사관 A씨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A씨 소속 부서에서는 강의에 쓰인 사진에 모자이크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 만큼 수사자료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수사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는 수사 정보로 본 겁니다. 강의에서는 또 다른 사망자의 검시 사진도 공개됐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까지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동 유족이 A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경기 북부청이 의뢰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조만간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가 마약을 반복해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와 길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그렇게 길을 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자 뒤이어 골목에 들어선 화물차는 결국 후진에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잠들어 있던 승용차 운전자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경기 안산에 있는 주택가에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기 시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안산에 있는 집까지 약 13km를 이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 차량은 이곳 주택가 골목을 막은 채 20분 넘게 멈춰 있었고 길을 지나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A씨 차량을 운전해 옮기려던 경찰의 눈에 뒷좌석에 있던 마약 투약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간이시약 검사까지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와 통신 내역을 조사해 A씨가 3개월쯤 전부터 검거 이틀 전까지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안산과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석 달 동안 필로폰을 반복 구매한 정황을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몬 적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 일정을 대조해보고 있는데 A씨는 버스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뒤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선박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이자 협상 대표인 모하메드 압둘살람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전략적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선박 통행을 차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공교통청은 사우디 회사 소속 유조선 NCC 마사오가 홍해 항해 중 공격을 받아 선체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청 당국자는 선박은 승무원 전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예정된 목적지까지 항해를 계속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오만해에서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에 2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오만해를 출발해 인근 지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미군은 이 선박이 이란산 가스를 운송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회담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전쟁의 방향을 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אני אציג בפני הנשיא את התפיסות שלנו לגבי העקרונות במשא ומתן, העקרונות החשובים. 두 정상은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17일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위기를 맞았을 때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I did. I wouldn't say angry. I was a little bit perturbed at his constantly fighting with Lebanon. You know, at some point I said, Bibi, we got to stop this. We got to stop it. 이란 전쟁 파트너인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28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장례식 참석차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인데 이란과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더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란은 2주째 계속되는 미국의 야간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 기지 여러 곳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추가 공격까지 경고했습니다. تا شعاع 500 متر از اماکن محل‌های اقامت پوششی و مخفی نظامیان آمریکایی فاصله بگیرند.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전면 봉쇄할 의도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 유조선이 다시 공격을 받아 선체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방위산업 행사장을 미사일로 공습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석유 시설에 이어 물류망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잔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4일 낮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서 열린 방산 행사장에 러시아 미사일이 잇따라 날아들었습니다. 주변이 주택가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І цей вибух був такий, як металевий. І чую, у мене три поверхи, дім, сипляться у мене вікна. 러시아군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되는 드론도 전시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피격된 방산 행사장이 민간업체 주도로 허가가 없이 열렸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전쟁 이후 패트리엇 방공 재원이 부족한 틈을 노려 우크라이나의 후방 도심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Ми знаємо від розвідок та наших партнерів, що росіяни приготували ракети для нового масованого удару по Україні.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내륙의 석유 시설과 물류망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에도 국경에서 1300km 넘게 떨어진 러시아 키로프주의 군수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대형 물류 창고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일대가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지난 18일 이후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겨냥한 네 번째 공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480대를 격추했다며 올해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회법을 논의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해킹과 딥페이크 범죄, 또 지식재산권 침해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번지고 있고 AI 사용을 두고도 양극화와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한국 기업과 유엔 기구가 손잡고 세계 첫 AI 윤리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AI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던 업체가 되려 정부 사업에 지원한 창업가 5,000명의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해킹했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도구였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런 AI를 활용한 툴을 활용해서 이제 암호화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가져갔다고.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딥페이크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정치인, 연예인부터 가까운 지인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는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확산해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AI가 학습하는 지식재산권 문제와 세대 간의 격차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앞서가는 만큼 사회적 갈등도 커졌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한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유네스코와 손을 잡고 2년 만에 완성한 프로그램입니다.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proportionality and do no harm mean in AI governance. 모두 합쳐 100시간 분량의 강의를 한국어 포함 10개 언어로 전 세계에서 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마저 명확한 윤리 기준과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사이 세계 첫 인공지능 윤리 교과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 AI가 얼만큼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사례 속에서 우리가 AI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콘텐츠에 담아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4년 넘게 실행 프로그램이 없었던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안. 이제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4년의 공백을 채우게 됐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국내 인공지능 개발자에 대한 실습형 연수가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거점 대학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 전 세계가 함께 쓸 AI 규범을 만들게 되면서 AI 선도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주는 39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본격적인 폭염 국면에 접어들면서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전국을 덮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열기로 달아오른 경주 황리단길. 뜨거운 햇볕 아래 관광객들은 양산을 펼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었지만 잠깐 걷는 사이에도 땀이 쏟아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서 좀 실내로, 카페로 대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휴가 때문에 서울에서 일부러 경주까지 왔는데요. 지금 너무 해가 일단 뜨겁고 머리가 타는 느낌이에요. 경주 황성동은 39.2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 기상 관측소가 있는 경주 탑동도 38.8도까지 오르며 기후 통계 기준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밀양과 대구 신암동 역시 38도를 웃돌았고 영남과 호남 곳곳에서 35도를 넘었습니다. 극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난 경주와 포항에는 12일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했고 폭염 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영남은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주말 동안 경상권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서쪽과 중부지방은 남서풍이 유입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들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또는 약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약을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중부와 남부 모두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일어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7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염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3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뒤 바람을 타고 확산했습니다. 특히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0,0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지롱드와 인근 낭드 지역에서 6만여 명이 대피했고 200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C'est quelque chose d'assez impressionnant et même défrayant. L'évacuation à cette échelle-là ne s'est jamais produite. 프랑스 남동부 바르에서도 산불이 며칠째 확산해 5천여 헥타르가 불에 탔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산불 진화 지원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폭염과 강풍, 건조한 날씨에 수도 마드리드와 인근 아빌라주에서 일어난 산불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Y además con la mala suerte, el infortunio de que se han unido y se han multiplicado 3 incendios. 스페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마드리드 주변에서만 10,000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Que yo tuve que salir por piernas de mi casa, era una bola de fuego que si me retraso 5 minutos nos arrasa.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에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12만 5천 헥타르로 서울의 2배를 넘는 면적입니다. 올여름 유럽의 산불 강도가 거세지면서 EU에서 지난 20여 년 평균의 2배가량 많은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줄줄이 흥행 실패의 쓴맛을 본 마블 시리즈의 구원투수로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휴가와 방학 시즌을 맞아 다양한 영화들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개봉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I'm Spider-Man.
2021년 전작 노웨이 홈 이후 4년이 지난 시점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 피터 파커가 홀로 뉴욕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피터는 신체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고 자신의 정체를 유일하게 하는 의문의 적과 새로운 위협에 맞서게 됩니다. 2017년 시작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3편은 국내에서만 2,200만 넘는 관객을 모았고 이번 작품은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편입니다. 얘들아! 준비됐어? 우리가 페가수스를 구하는 거야. 1978년 출시된 동물 모양 비스킷인 일본의 장수과자 브랜드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과자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에 맞서 동물 친구들이 펼치는 모험을 그립니다. 동물 비스킷 캐릭터를 3D로 새롭게 구현해 한층 생동감 있는 매력을 더했습니다. 선배 근무 아닐 때 오메가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다 위험해 보이진 않게. 환경오염으로 바다가 붉게 변한 통일한국. 지느러미가 생긴 돌연변이 오메가들은 위험한 일을 떠맡으며 차별받습니다. 신입 공무원은 탈출한 오메가를 추적하면서 그들을 향한 차별과 갈등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거리를 두게 된 경험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뭔가 칙칙하고 되게 어둡고 뭔가 숨막히고 되게 질감도 되게 더러운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24세 조현병 증상을 보인 누나를 부모는 병원에 보내는 대신 집안에 가둡니다. 남동생은 20여 년 동안 가족의 모습을 직접 카메라에 담으며 아픔과 침묵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습니다. 정신질환과 가족의 선택을 돌아보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른바 7말 8초로 불리는 여름휴가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지난 제헌절 연휴보다도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할 전망인데요. 오늘은 특히 동해안으로 향하는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의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할 때보다도 2시간 이상씩은 여유 시간을 더 잡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 역시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60번 서울 양양선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양양 방향의 시점인 강일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구간 답답하고요. 이후로 화도분기점부터 서종 사이로도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차량 속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터널 부근에서 차량들 서행하는데요. 그래도 여기만 지나신다면 아직 여주와 이천 등 이외 구간들은 무난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부산 쪽은 잠원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히고요. 이후로 경기권과 충청권은 수월하게 지나는데 과속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에서 조금씩 차량들 몰리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서해안선 오늘 오전 11시경 최대 정체를 보일 텐데 특히 안산과 팔탄 그리고 포승 등 각 분기점을 중심으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장마가 끝을 향하며 무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특히 경주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입니다. 발령 시에는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그늘이나 쉼터로 이동해야 합니다. 더위 속에 오늘 비나 소나기도 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60mm의 비가, 충청과 남부 일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6.6도, 대구가 27.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안동 34도, 대구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